네, 우크라이나가 미국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에 이어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처음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대규모 반격 임박설이 나오며 키이우에는 한때 공습 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한 다음 날,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우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각 20일 오후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의 마리노 마을에서 스톰 섀도우 파편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을 뒤따라 스톰 섀도우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kraine needs quantity rather than quality or even range. The range of both missiles is enough to get behind Russian lines and into Russian infrastructure targets.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자국 방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또 러시아 미사일 공급 임박설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심리전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다며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다른 서방 공관들도 일시적으로 대피령을 내렸고 우리 대사관도 교민들에게 안전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는 한때 공습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인 지뢰 사용까지 허용했습니다. 핵카드로 맞불을 놓은 러시아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 우크라이나의 금기를 잇따라 풀어주면서 러시아는 전방위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2022년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튀르키예 등지에 수송하는 투르크 스트림 가스관을 폭파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매체 슈피겔은 폭파 공작에 관여한 우크라이나 인사들의 진술을 근거로 발레리 잘루즈니 당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발트의 노르트 스트림 폭파 계획을 보고받고 투르크 스트림이 지나는 흑해에서도 폭파 작전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2022년 4월부터 러시아 가스관 폭파 작전을 계획했지만 투르크 스트림 폭파는 결국 실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크렘린궁 내부 사정에 정통한 러시아 전현직 관리 5명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최전선을 따라 분쟁 동결에 폭넓게는 동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하고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는 건 배제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이후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군수물자를 추가로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최전선 전투에 참여한 만큼 일부 사상자가 발생했을 수 있지만 상충하는 정보가 많아서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유도기능을 갖춘 240mm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에도 시험 사격에 나섰는데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을 추가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운용 병력도 파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 북한의 시험 사격이 내부 배치와 함께 러시아 수출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 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쿠르스크 최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며 전투에 참가한 일부는 사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상충하는 정보가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달 28일부터 열흘이라는 긴 기간 동안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의전적인 내용만이 아니고 상당히 긴밀한 내용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가 위태로울 정도로 공격을 받을 경우 핵사용 원칙을 개정한 것도 A-10급스 미사일 사용 승인 등 미국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10만 명까지 파병 가능성이 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추가 파병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워낙 높고 또 하방 리스크도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7일부터 2주간 한국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한 IMF 한국 미션단은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론했습니다. IMF 미션단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2.2%에서 2%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Growth is expected to reach 2.2% in 2024, supported by strong semiconductor exports, while partially offset by a weak recovery of domestic demand. Real GDP is projected to expand by 2% in 2025 as the economy converges to its potential growth and the output gap is closed. 트럼프 트레이드로 커진 환율 변동성에는 도전 요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환율 변동성은 큰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권고했습니다.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IMF 한국 미션단은 고령화 등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개혁 등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6번째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증거도 없이 자신을 재판에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로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일선 부서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당연히 도지사도 알았을 거란 게 검찰의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만으로 기소한 거라며 퇴임 뒤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확정받고 3선에 성공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권력을 남용하면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는데 당 지도부도 검찰 독재 정권의 광기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으로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회수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추가 재판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동력을 다시 키우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뒤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 씨를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명 씨 지인을 통해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명 씨와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는 추가 녹취 공개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유리한 녹취록을 먼저 내라. 중대 사안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윤한홍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게 됐습니다. 공천 거래와 여론 조작에 명 씨가 창원시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며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지휘부에 탄핵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에 따라 여론은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전담기구를 띄운 데 이어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하자며 거듭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은 한동훈 대표가 다시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훌쩍 넘은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며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이를 위해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란 이름으로 전담 기구까지 띄웠습니다. 다음 주 초로 다가온 이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겨냥해 생중계 카드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면 특히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라도 방송 생중계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권 내 최신 드라이브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대표와 친한계가 그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요청해온 인적 쇄신엔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게 그 방증입니다. 25일 판결이 있는데 저희가 당력을 집중을 해야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골대 앞에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자꾸 백패스하는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건 아니죠. 대신 한 대표는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년간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직격하는 동시에 투자자와 청년들 민심을 사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권 내 단합을 유지하면서도 민생과 대야 공략은 놓지 않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란 분석인데 이번 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당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기댄 반사이익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한데 민생을 고리로 한 야당과의 차별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가 한동훈 대표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숨진 연구원 3명이 실험 중이던 차량 배기가스에 질식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련 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는데요. 경찰은 시설 문제나 업무 과실 여부를, 또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밀폐된 사각형 공간 안에 차량 한 대가 놓였습니다. 자동차 연구원 3명이 목숨을 잃은 실험 공간입니다. 이 장소는 완성차 복합 고지 체인버로 밀폐된 공간에 차를 넣고 추위와 더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차량 성능과 내구성을 실험하는 곳입니다. 연구원 3명은 각각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가 난 만큼 배기가스에 의한 질식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고 이튿날 진행된 경찰과 노동부 등 1차 현장 합동 감식도 이 부분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환기구 문제라든지 시설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온 상황도 아니고 시설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곳에 하지 않았어로 인해서
사망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어떤 과중한 어떤 뭐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도 해봅니다. 현대차는 이동석 대표이사 이름으로 담화문을 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법원이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에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세대가 즉시 항고에 나서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는데 수험생들의 혼란도 그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여전히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연세대는 곧바로 항고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다시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만 끌 뿐이라며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입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지만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게 되면 논술 전형 지원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세대도 재시험과 정시 이월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거래소가 2천억 원 규모 밸류어 펀드 투자를 개시합니다. 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은 앞으로 펀드 조성액을 3천억 원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꼽은 한국 경제 위험 요소를 발표합니다. 내수 침체 속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폭풍을 앞두고 있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내놓습니다. 지난주 발표에서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22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는데요. 이번 주엔 서울 아파트 값도 상승세를 멈출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우리 과일의 지속적인 소비 기반과 또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립니다. 네,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불이 나 골프카트 100대 가까이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에서는 만취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소식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검은 연기도 거세게 뿜어져 나와 하늘을 뒤덮을 정도입니다. 인천 운서동에 있는 골프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10분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1시간 반 정도 만에 건물 2동과 골프카트 90여 대를 모두 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카트 보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위에 멈춰선 SUV 윗부분이 납작하게 찌그러졌고 앞부분은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부산 성산 삼거리에서 SUV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라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양산 졸음쉼터 부근에선 화물차에 실려있던 고철 적재물이 떨어져 승용차 2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차선을 옮기다 적재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앞두고 이른바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돼 파업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연말 수도권 교통대란이 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플랫폼에 승객을 모두 태운 열차가 출입문이 열린 채로 멈춰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쉬는 시간과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이른바 준법 운행 투쟁에 나서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겁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평소보다 늦은 열차 도착에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고, 저 지행역에서 출발했는데 열차도 조금 늦게 오고 한 20분 정도 늦어졌던 것 같아요.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도 혼잡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준법 투쟁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빨리 한 10분 정도 먼저 나왔는데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철도노조의 태업까지 겹쳐 혼잡도가 높아졌는데 코레일은 오전 5시 첫 차부터 9시까지 출근길 수도권 전동열차 470대 가운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23대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그때까지 준법 운행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제3노조도 파업 출정식을 열어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말 수도권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임금과 대우로 인해 해마다 신규 직원들의 줄퇴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구조조정 대상이 안전과 무관한 인력이고 임금 인상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당분간 열차 운행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은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까지 1에서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예상되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인천과 경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겠고 오늘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영서와 전북, 경북은 오후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오전까지 충남 지방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 청주 6.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간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침 이른 시간에 도착한 점을 고려해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마중을 나오지 말 것을 홍철호 정무수석을 통해 알렸습니다. 지난 14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의 일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여당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예산 정국에서도 야당의 독주와 여당의 무기력함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기관 4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원장 등 연봉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2억 원가량 깎았습니다. 이진숙 유일임의 인건비, 불법 이인체제 의결에 부여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불법 소송비, 이를 위해 전용된 예산 내역 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깎아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했고 예산안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부 예산, 사업이 거대 야당의 일반적인 행포에 휘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앞서 야당은 김 여사 사업이라며 삭감을 공언했던 개식용 종식사업 예산을 오히려 1,100억 가까이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를 넘어 본격 예산 소위에 돌입한 만큼 최종 예산 규모는 바뀔 수 있지만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전국에서도 야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은 여기에 예산안 처리 시한 직전까지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해서 하지만 여당 역시 야당을 설득할 협상 카드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표결 불참과 퇴장만 반복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적 다수를 앞세워 예산 심의를 파탄내면서 국회를 보복의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가 예산 전국에서도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국가 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엽니다. 앞서 여당은 재정 준칙을 통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재정 건전 화법을 발의해 재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송원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당 인사들과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경기도 수원 지역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자신의 역점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 국고지원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대폭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 예산으로 충분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이후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보냈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또 명 씨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명 씨는 창원시에서 대비 정보를 받아 지인들에게 인근 토지를 사들이라고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명 씨는 구속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이 대비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고 보고 나서 곧장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자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이런 제안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한 거고. 강혜경 씨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어떤 땅을 구입했다든가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것은? 명태균 대표는 차명으로 구입할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땅을 사라 권유까지만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산단 추진 계획 등을 명 씨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설명 자료를 내고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명 씨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명 씨의 메신저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2022년 5월 9일 명 씨가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나눈 대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명 씨는 두 사람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혜경 씨가 하드디스크를 김영선 씨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자기가 아마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맹태균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명 씨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의 구속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이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검찰이 전처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개그맨 김명만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했던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15일 아침 6시 50분쯤 서울 중구 평화시장에서 처음 보는 상인 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상가 직원 등을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서울 논현동에 있는 빌라에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40대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여성 B씨와 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A씨도 함께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숙박비가 밀려 여관에서 쫓겨나자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사이가 나쁜 다른 유튜버 A씨가 방송하는 화면을 캡처한 뒤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50대 유튜버 이모 씨에게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인 140명으로부터 1인당 70만 원가량을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30대 말레이시아인이 출입당국에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50대 남성 백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고 공범인 직원들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 기소됐고 불구속 의사 28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 허가 업체에서 작업자의 과피복 의심 사고가 발생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사건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약물 운전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데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도주치사 혐의는 마지막까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 목숨을 앗아간 29살 신모 씨. 신 씨는 사고 직전 근처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사고를 냈는데 제대로 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아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약물운전뿐 아니라 위험운전 치사와 도주치사 등 혐의로도 기소된 신 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도주치사 혐의는 신 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신 씨가 현장을 벗어나긴 했지만 시술받은 병원을 찾았다가 3분 만에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신 씨가 잠시 현장을 떠난 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 2차 범행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이런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991만 명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고 마약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2017년 42명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걸그룹 뉴진스가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팬들이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민원도 후속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저를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한이가 같은 소속사의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영상을 본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민원을 행정 종결 처리했습니다. 뉴진스 한이를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부는 한이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보면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 규칙과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한이에게 지급된 금액은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0년 연예인을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로 판단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그럼 뉴진스가 사측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최후 통첩을 한 데 이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지난 7개월 동안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모 회사 하이브가 변할 기미가 전혀 없는 만큼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돈에 연연하며 이에 뒤틀린 조직에 안주하고 싶지 않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도 해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민희진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일방적 사임 통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 13일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낸 내용 증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작권 분쟁 중에 숨진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의 유족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우영 작가가 숨진 이후 지금까지 과정과 제도 개선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박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입니다. 출판사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때문에 이우영 작가 자신도 캐릭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까지 냈고 결국 작가는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번엔 작가의 유족이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출판사가 낸 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 결국 검정 고무신 사태는 복잡한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남편하고 제가 같이 실수특급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형설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동의나 어떤 의논이나 뭐 이런 사전 협의 하나 없이 출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우영 작가가 숨진 이후 제도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화와 웹툰 분야의 표준 계약서가 새로 만들어졌고 법률 지원 센터도 만들어져 체계적인 자문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창작자들의 권리 증진뿐만이 아니라 그 콘텐츠 사업자들과도 같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안들이 올라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 모두 폐기된 상태라 그 부분에 있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콘텐츠 사업자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2의 이우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산업도 함께 발전한다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갖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부정 청약을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장 전입은 기본이고 위장 이혼에 선착순 물량 빼돌리기 등 수법도 기발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의심이 되는 40곳 2만 3천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127건의 부정 청약이 드러났는데 기발한 수법이 다양하게 동원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북 김천의 모 공기업에 다니는 A씨는 경기도 광명시에 홀로 전입 신고를 한 뒤 파주 운정 신도시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위장 전입 사례인데 이번에만 107건이 적발됐습니다. 위장 이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가 집에서 세 자녀를 두고 멀쩡히 살던 B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 세 자녀를 거느린 무주택자 신분으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남편과 이혼 형태를 취함으로써 특별공급의 자격인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저층 아파트 당첨자와 시행사가 공모한 유형도 16건이나 나왔습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으로 계약 포기한 사람과 짜고 부적격 당첨으로 주인이 없어진 로얄층 물량 하나의 계약금을 미리 받고 이 물건을 뺀 채로 무순위 청약을 모집한 뒤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을 하는 수법입니다. 탈북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리 청약, 대리 계약으로 북한 이탈 주민 특별 공급 분양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실제로는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한부모 가족 특별 공급 분양을 받은 경우도 18건 적발해 당첨 취소했습니다. 부정 청약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총 127건의 교란 행위를 적발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청약 과열이 있는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전수조사 체제로 바꿨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가 지나친 면책과 개인정보 활용 등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에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해 부당하게 활용하는 조항, 분쟁이 생겼을 경우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 조항 등이 있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반년간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 제품이 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알리, 테무와 안전과율 자율협약을 체결한 뒤부터 지난달 말까지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700여 건과 리콜 제품 등 1,915건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단된 제품 가운데서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물론 폭발과 화재, 감전 우려가 있는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가 33%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 용품이 3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개원의가 포함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박형욱 위원장이 이끄는 의협 비대위는 오늘 저녁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열고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에 관해 논의합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전공의와 의대생 비대위원 입장을 주로 듣는 자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의대 증원 대응 방향과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여부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투자를 오늘 개시합니다. 거래소는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밸류업 지수 상장지수 펀드와 지수 구성 종목, 지수 미편입 밸류업 공시 종목 등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합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의 미술 작품 관람과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천 아트쇼 2024가 오늘부터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인천 아트쇼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전시회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 코사마 야요이 등 세계적 거장들과 국내 유명 작가 등 1,300여 명의 작품, 6천여 점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이와 함께 해양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요트 전시와 연계한 LED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가 열리는데요. 시각 예술과 레저 문화를 융합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을 위해 레바논을 찾았던 아모스 호치스타인 미 특사가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휴전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도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논의를 위해 레바논을 찾았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중동 특사 아모스 호치스타인이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대신해 휴전 협상에 나선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의장과 만난 호치스타인은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he meeting today built on the meeting yesterday and made additional progress. So I will travel from here in a couple hours to Israel. To try to bring this to a close if we can. 그러나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동의 자유를 유지해야 한다며 자위권 행사를 위한 군사 작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도 이스라엘이 원할 때마다 레바논 영토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침략의 완전한 종식과 레바논 주권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휴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인 호치스타인 특사는 내년 1월 교체되는 미국의 새 행정부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13개월을 넘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휴전 요구안에 하마스의 억류된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We could not support an unconditional ceasefire that failed to release the hostages because, as this council has previously called for, a durable end to the war must come with the release of the hostages. 결의안 채택 불발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결의안을 제안한 10개 선출직 이사국과 상임 이사국들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Он, например, утверждал, что резолюция не содержит положения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заложников. Может быть, она как раз содержит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Может быть,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редставителю стоило бы прочитать.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으로 지금까지 4만 3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 등 국제 현안부터 경제 통상 분야까지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대대적인 환대 속에 대통령 관저에 들어선 시 주석은 룰라 다시오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중국과 브라질이 서로 황금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놓고 미국 주도의 반러시아 진영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음을 드러낸 겁니다. Com relação à crise na Ucrânia, enfatizei várias vezes que não existe solução simples para o assunto complexo. China e Brasil emitiram os entendimentos comuns. 룰라 대통령 역시 무력 분쟁에 휩싸인 세계에서 중국과 브라질은 평화와 외교, 대화를 우선시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37개 분야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특히 공들인 것은 경제 협력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으로 관세 폭탄 등
거센 무역 장벽에 직면할 중국에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함께 신흥국 경제협력체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은 중국의 투자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stabelecemos sinergias entre as estratégias brasileiras de desenvolvimento, como a nova Indústria Brasil, o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o Programa Rota de Integração Sul-Americana. 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 대선 전 트럼프 당선은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견제라는 공통분모로 묶인 두 정상은 내년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 밀착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대형 폭풍이 미국 북서부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허리케인급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노숙자 캠프와 집을 덮치면서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상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까지 최고 2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샌프란시스코 북쪽 지역엔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강렬한 단맛이 느껴지다가 시간에 따라 점점 약하게 느껴지는데요. 혀에 있는 세포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며 감도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달콤한 사탕입니다. 입에 막 넣었을 때는 정말 달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처음 같은 강한 단맛은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감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처음엔 눈앞이 깜깜하지만 홍채가 빛을 조절해 곧 어둠 속을 볼 수 있듯이 혀도 지속하는 맛에 대한 정보는 줄여서 느끼도록 설계됐습니다. 우리 몸이 지속하는 감각보다는 새로운 자극이나 위험에 더 집중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혀 미뢰 하나의 세포 수는 100여 개. 이 중 맛을 느끼는 수용세포는 절반 정도인데 나머지 절반인 미각 교세포는 맛 수용체가 없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쥐의 혀에 단맛을 직접 흘려봤더니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맛을 느끼는 세포의 단맛 적응 능력을 단순한 구경꾼으로 여겨졌던 미각 교세포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던 겁니다. 미각 수용세포에서 반응을 하면서 특정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분비된 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미각 교세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고. 같은 단맛이라도 성분에 따라 맛의 감도가 달랐는데 설탕이 다이어트 콜라에 사용되는 감미료보다 단맛 지속 시간이 길었습니다. 맛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중에 첫 단계 혀인데 되게 이전엔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볼수록 상당히 복잡한 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있고 연구진은 단맛뿐만 아니라 쓴맛, 짠맛, 신맛, 감칠맛에서도 같은 맛 적응이 일어난다며 각각의 맛이 뇌에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대기질도 양호합니다. 기온은 6.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아 크게 춥진 않은데요. 하지만 인천과 경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오후까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와 전북 북부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에서 5mm 안팎으로 적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활동하시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공기가 탁하고요.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영서와 전북, 경북은 밤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현재 대전 5도, 청주 6.5도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예년 이맘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